예, 어제 네. 뉴욕 증시 상황 잠깐 전해드리면은 음. 그 미국은 네. 은행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은행이 국가 크레딧하고 거의 동일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 은행에 대한 크레딧 레이트의 조정도 지난번에 피치가 낮췄잖아요. 예, 예. 국가. 그 다음에 예고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S&P가 미국의 은행 5곳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예. 일부 은행의 등급을 그 등급 전망을 또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긍정적으로 앞으로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런 은행은 이제 사실상 없어졌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여파를 좀 받아서 다우존스 지수는 0.51% 하락했고 예. S&P 500은 0.28%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0.06% 상승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나스닥이 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10년물은 4.32%, 30년물은 국채 금리도 30년물 같은 경우 4.41%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한 얘기는 그래도 브릭스 정상회의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남아공에서 하죠? 예, 남아공에서 개최가 됐는데 네. 사실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에 약간 맞불적인 성격이 있다. 저건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모양이군요. 예, 예,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참석한 사람은 일단 뭐 시진핑 주석 참석했고요. 그 라마포사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 참석했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참석하고 모디 총리, 인도 총리 참석했습니다. 어우, 모디의 존재감이 콕, 그죠? 일단 뭐 사진은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의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또 부각이 좀 아니, 되긴 워낙 했습니다. 또 지지율도 높고 경제가 좋으니까 예,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 지지율 좀 높은 정상이 하는 거라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에헴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셨죠. 이게 누구요? 못 온 분이 있었죠. 누구? 그 푸틴 대통령. 아 푸틴. 예. 푸틴 자리 비기가 좀 그럴 걸. 아, 자리 비기가 그런 게 아니라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비행기 못 타? 그리고 나오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상연설을 통해서 서방 제재에 대해서 좀 비난의 목소리를 좀 냈고요. 예. 여기서 비난의 목소리를 낸 내용들은 뭐 사실 뭐 우크라이나의 네. 곡물 협정 그 박병창 이사님 항상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흔쾌 곡물 협정 체결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나가는 거 70% 이상 선진국으로 갔다. 네.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뭐 개발도상국 굶게 하는 거 아니다. 뭐 거기 이제 아프리카 빈공국으로 제공된 곡물은 3%밖에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6개국에 한 2만 5천 톤에서 5만 톤 정도의 곡물을 공급하는 거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곡물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이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다 이제 손을 내밀었던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이번에 그 브릭스가 모이긴 했는데 약간은 온도 차가 좀 있었어요. 그 최근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룰라 대통령이 이거 야 브릭스 나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나 서방이랑 싸우려 그러는 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예. 일단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브릭스는 뭐 G7이나 G20의 대항마가 아니다. 미국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 지금 이번에 브릭스를 계기로 이제 서방 국가와의 어떤 대항체 역할을 좀 부여하고 싶었던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뜻과 이게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기는 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분명하게 하고 있는 인도도 상황이 약간 됐어요. 그 결에서 좀 벗어나 있을 걸요. 그러니까 인도도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도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원래 견원지간이지. 그리고 예. 표현이 그렇지만 저쪽 국경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다우리 붙고 그렇잖아. 그렇죠. 한번 패싸움도 하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중국 애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기더라. 패싸움하면. 그러게 이제 인구도 이제 비슷한데. 예. 그리고 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차이나의 수혜를 좀 노리고 있는 그렇죠. 나라기도 하고 해서 네. 그 인도도 약간 좀 결을 좀 달리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그 시 주석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아프리카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브릭스 정상회의는 브릭스 정상회의대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24일에 그 중국 아프리카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네. 요거는
중국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하고의 리더들의 테이블을 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라마포사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남아공 대통령하고 이제 공동 주재하는 것들에 대한 회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좀 회원국을 확대할 거냐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도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국 확대의 첫 그 수혜국인데 사실 러시아라든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브릭스 회원을 좀 더 넓히는 쪽으로 좀 방점을 좀 찍고 있어요. 그럼 브릭스 회원을 넓히면 어디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뭐 여기 나오는 대로 아프리카 국가들. 아프리카. 예. 근데 그것도 뭐 브릭스라는 게 사실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중에서 경제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큰 굵직굵직한 나라들이라고 해서 예. 불이기고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이 남아공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경제 국가니까 예, 껴준 면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훅 들어가면 뭐 브릭스가 대표하는 어떤 큰 경제 신흥국 이 대표성이 없어질걸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이제 관심이 보이는 예. 그나마 굵직한 나라가 사우디. 사우디에다가 내가 볼 땐 존재감 있으려면 인도네시아 들어가야 될까요? 아세안에서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큰 나라죠. 네, 경제 아마 2050년 이렇게 가면은 아마 인도네시아도 빅5, 빅10 뭐 여기는 충분히 들어갈 걸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브릭스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 구도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인지는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 편에 서자니 그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 좀 있는 것이고 그 진짜 한쪽 편에 서기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냐면은 네.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진짜 거의 좀 명확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27개 기업 및 단체에 대해서 그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미검증 명단이라고 해서 얘 이거 수출 통제 할지 말지 조금 애매한데라는 명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명을 똑바로 못하면 수출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 하면서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서 네. 바로 21일에 미국 상무부가 얘네들은 해명이 됐어. 그러니까 수출 통제 명단에서 뺄게라고 뺐습니다. 네. 그리고 뺀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리튬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화학기업 광둥과학기술 뭐 이런 네. 데가 있고 그 센서 제조하고 있는 난징 과학기술 이런 데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테크 부분에서 배터리라든지 센서는 또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또 뺐고 그 지나 러먼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27일 날 또 중국 베이징 방문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벌써 그 토니 블링컨 갔죠. 자넷 옐런 갔죠. 지나 러먼드 또 갔죠. 또 존 케리도 얼마 전에 갔죠. 저 중국은 절대 안 가. 예? 그렇죠. 다 미국만 가. 미국만 가죠. 중국에 예전에는 뭐 유호 부총리가 자주 갔거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여기 딱 앉아 있고 유호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야 유, 유 맞나? 유가 맞는지 허가 맞는지. 근데 요즘에는 다 미국 사람만 가. 그러니까요. 뭐 좀 아쉽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으르렁거릴 때는 또 계속 또 으르렁거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환영 의사를 또 곧바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껌껌이 뭔가 안 좋을 때는 진짜 안 좋은 메시지 내고 네. 또 좋을 때는 그냥 또 좋은 메시지 그냥 냅니다. 네. 이게 사실 한국 정서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네. 이게 뭐랄까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보면 약간 쿨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저 미국에서 장사하면서 저 유태인한테 배운 딱 한마디만 배운 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예.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그게 잘 안 돼요. 일은 일이고 개인 간에 그거는 개인 간인데 우리는 약간 그걸 약간 혼돈하면서 약간 감정이 좀 앞서는 면이 있죠. 냉정하거든. 근데 그게 대체로 보면 큰 나라들이 그걸 잘하긴 하더라고. 네, 왜냐면 주도권을 가져본 경험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같이 그치. 느껴지기도 하죠. 네. 뭐 갑자기 오늘은 웃으면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또 뒤통수를 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뉴스는 어제 그 하나그룹주가 대체로 안 좋았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유상증자 뭐 얘기가 좀 유상증자를 있었는데 대규모로 하더군요. 예, 그게 일단 설로 좀 있었는데 예. 하나 쪽에서 부인하지 않는 공시를 냈습니다. 예. 부인하지 않는 공시를 낸다라는 거는 긍정이라는 점. 하겠다는 얘기죠. 거고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분위기 파악 좀 해보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조 원대 자금을 마련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 유상증자를 포함한 그 투자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주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응을 해줄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네.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정도 되는데 한 2조 원대 공모면은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그렇죠. 꽤 큰 규모가 돼 있고요. 네. 사실 하나그룹이 하나오션을 인수했을 때 들어간 도금이 한 2조 원 정도 됐었으니까 이번에 꽤 큰 규모의 증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인수 타이밍은 매우 좋았어요. 인수 타이밍 좋았죠. 하자마자 주가가 쭉 올라니. 뭐 업황이 좋았어요. 업황이 좋았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도쿠가 대체로 뭐 LNG선도 그렇고 뭐 4, 5년씩 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타이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4년은 공식적으로 찼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방산 부문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방산 부문도 원래 대우조선이 셌죠. 예, 잘합니다. 잠수함에다 뭐 구축함에다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 이제 하나오션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6회공. 60이 있었고 이번에 해를 이제 하나오션이 맡아주면서 6회공 방산 체계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규 투자를 통해서 뭔가 좀 장기적인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고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부채 비율 관리가 좀 필요한 회사긴 해요. 하나오션이 이제 그동안 정부 지원 받으면서 산업은행이랑 수출입은행, 지금은 이제 수출입은행이 주로 있는데 여기 영구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관리가 좀 필요하긴 한데 워낙 영구채는 금리가 싸요. 5년간 1%. 그건 이제 뭐 사실 시장성이 있는 자금 조달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금리대였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굳이 빨리 갚아야 될 필요가 별로 그렇죠. 없는 자금이긴 해서 그 신규 투자 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증자를 할 필요성도 좀 있고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올해 상반기 선박 수출이 10% 정도 늘었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경우는 전체 수주의 87%를 한국이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산업부에서 낸 자료인데 막 그 보도 자료에서 자랑하고 싶어 죽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선이 실적이 좋긴 해요. 실적 좋습니다. 실제로. 예, 수출 실적 11.9% 증가했고 전 세계 발주량의 3분의 1 수주했습니다. 고부가 선박은 61%를 점유했고 친환경 선박은 50% 점유를 했습니다. 저도 뭐 OEM 준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중국에 차가지고. 예, 꽉 차가지고. 그리고 LNG 운반선 87%, 수주 잔고 12년 만에 최고, 성과지수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중국보다 수주 점유율도 높았습니다. 월별 수주량에서는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1년부터 그 수주했던 괜찮은 게 수주했던 물량들이 좀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는 괜찮게 들어와서 지금 업황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주가치 희석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들과 이제 더 주주들의 동의를 더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액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 좀 증자가 좀 많긴 많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도 2,500억 증자를 한다는데 이거는 최대 주주인 교보생명이 이제 직접 들어오는 증자고 그리고 또 종합금융투자사업가자 조기 인가를 조기 취득하기 위한 거라고 해요. 그게 이제 뭐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그 자격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보증권의 이제 규모를 좀 키우기 위한 증자로 보이고요. 7월에 좀 증자가 좀 많았고 그 증자 중에서는 이제 IPO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CJCGV 증자 소식에도 업데이트가 된 게 있었는데 사실 CJCGV가 이렇게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면서 최대 주주는 일부 현금에 현물 출자를 하고 물납을 했죠. 물납을 하고 소액 주주들한테는 현금을 이제 출자를 받으면서 좀 비판을 좀 받았어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주들의 반발을 좀 수용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과거에 주주들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적을 하면은 보통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모르쇠죠, 모르쇠. 네,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그 현물 출자를 할 때 그 4,500억 현물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CGV 주식을 한 주에 얼마에 사냐
요거가 이번 어제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CJ CGV 주식 한 주를 대주주는 1,30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비싸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준 주가 대비 24% 할증. 할증. 예.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들은 5,890원에 사기로 할인. 했어요. 네, 그건 할인. 그러니까 두 개의 격차는 거의 70% 가까이 나는데, 그러니까 현금 내는 주주들은 한 주에 5,890원에 사게 되고 네. 대주주는 1,300원에 사게 되는 셈인데, 어쨌든 주주들이 이제 반발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대주주가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하니까 대주주가 이제 할증으로 사게 됐다라는 점은 참 세상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극장 안 가면 어떡해.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현금 출자도 한 600억 정도 하기로 했다가 예. 400억 더해서 4천억으로 좀 증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긴 맥락은 제가 따로 그 극장 산업들, 뭐 네.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OTT라든지 이거 제가 좀 준비하고 취재하던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주말에 야권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든가요? 그 CGV 같은 거는 조금 반등했나요? 어제 저녁에 나와가지고 예. 그 오늘 개장 상황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세 번째 뉴스 보죠. 세 번째 뉴스는 이게 가계부채가 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늘는다는 얘기는 저는 주로 잘 안 했었는데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주로 원래 느는 거니까. 원래 늘어나니까. 예. 근데 지난해 4분기부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좀 줄었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너무나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예. 조금은 좀 그 속도를 늦추거나 뭐 할 수 있다면 좀 낮아지는 것도 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3분기 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8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9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3조 6천억이 줄었고 올해 1분기에 14조 3천억이 이제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9조 5천억이 다시 늘어난 셈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제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전월보다 좀 더 상승을 했어요. 2022년 5월 이후에 한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전망치가 기대치라고 보는 게 기대치,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대치가 1년 3개월 동안 쭉 내려오다가 예. 1년 3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경기에 대한 전망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금리 전망에 대해서 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전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아. 근데 그러면 집값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치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높게 나온다는 점이 조금은 우려가 좀 돼요. 그리고 이번에 가계신용, 판매신용이라고 보통 하는 이제 신용카드 긁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오히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뭔가 이제 약간 경기 침체라든지 가처분 소득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소비로 반영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은 좋고 경기에 대한 전망은 안 좋고 실제 소비하고 직결되는 판매 신용은 줄고 금리는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시장이 아직 방향성은 못 잡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적합한 판단이 아닐까 근데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특히 서울에 있는 분들은 아니 이제 뭐 이렇게 강변도로나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가 뚝 보면 어라? 저기 30평 9평인데 50억이라네? 원벨리. 그런 생각이 있고 이제 본인 집에 가보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지?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런 정서가 많다니까. 근데 거기가 다 왔다 갔다 출퇴근길에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가격에 팔아야 되나? 아무리 그래도 저건 왜 50억이고 내 거 몇십억이냐 5억이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은 매도를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 고가 초고가 아파트가 전해오는 소식을 딱 들으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저항감이 생기지. 내 집을 팔어? 그런 상태에서 글쎄 저렇게 계속 무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그냥 이 좋은 집에
어떤 효용 이런 게 늘어나면서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 얼마 전에 그 부동산 그 개발하시는 분들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집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집뿐만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이 트렌드래요. 그러니까 살면서 얼마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이게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화두래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아파트는 안 그렇대요. 아파트는 사실 그 거주의 가치보다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좀 강해서 이 부동산 개발의 트렌드는 좀 더 살기 좋은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네. 뭔가 아니 근데 실제로 근데 저는 뭐 2001년부터 완전 구축 아파트에서 지금 끈기 있게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집들이 가기가 겁이 나. 왜냐면 누가 초대해서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대단지 신축 아파트 갔다 오면 난 도대체 왜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왜냐면 거기 뭐 헬스클럽이다 뭐 수영장이다 있죠. 하물며 뭐 요즘 큰 데는 뭐 밥도 다 주더라고. 아침밥 밥을 다 줘요. 물론 이제 사 먹는 거긴 한데 그러면 주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저도 아침에 지금 콩나물국 먹고 나갔거든. 예. 누군가 일했지 저를 위해서. 그렇죠. 어떤 여인께서. 근데 출근하면서 또 구내식당 가가지고 그것도 분위기 좋더만. 좋죠. 비교적 저렴하고. 예. 그러니까 주로 주부들이 그런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뭐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집들이 같은 거 갔다 오면은 아 결심해서 나도 옮겨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물놀이장 애들 물놀이장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 있죠. 예. 네. 근데 저는 여기저기 공공 물놀이장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아 그래도 뭐 저희 그 얼마 전에 그 성북구에서 저희 그러니까. 자랑을 하자면 물놀이장을 또 구청에서 개장을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신나게 놀다 왔어요. 지방자치제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지자체 이 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네. 경쟁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는 그죠? 예. 당선되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3은 여기까지 하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